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결국 총괄적으로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제 유교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다른, 약간 더 넓게 봅시다. 그러니까 조선, 부여, 하는 고구려 이전의 시대, 이제 그 사실 잘게 따지면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었죠. 근데 큰 줄기로 보면 어쨌건 조선과 부여라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거쳐서 고구려가 됐는데, 이 고구려는 부여보다가 임금의 권한이 더 커진, 약간 말을 더 정확하게 합시다. 중앙 권력이 인민 일반의 일상생활을 지배해내는 권력의 관철력이 훨씬 더 강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훨씬 더 상승한 시기이고, 그만큼 국가의 잉여, 그러니까 국가 재산, 재정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된 나라. 그러니까 군사력도 더 강해졌고.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 유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앙 권력이 지방 권력을 지배하긴 하되, 옛날 권력과 그럼 차이가 뭐냐? 옛날 권력은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일단 표본으로 이야기합시다. 한국은 지금 서적이 역사 기록으로 안 남아서 애매한데, 청동기형 국가란 건 뭐냐? 천자라고 불리는 게 하나 있고, 사실 단군이 천자란 이러면은 중국보다 더 어울리는 겁니다. 천손, 하늘의 아들이고 손자잖아요. 중국에는 하늘의 아들이고 손자란 개념이 없습니다. 전설시대에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천손, 천자라고 하는 개념은 조선 개념이지 원래 중국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도 조선족의 역사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것도 실증주의가 아니라 전반적 정황으로 볼 때 분명하다고. 한국 사회 천자가 먼저 등장한 겁니다. 중국보다가. 그리고 천자라는 유치한 개념이 아니라 천손이라는 보다 세련된 형태를 취했잖아요. 하늘의 정통을 이어받은 자손이다. 그런 걸 건국 초기부터 또렷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한국만 있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를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몇 천 년 올라가는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걸 갖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몇 천 년의 역사 동안. 그만큼 자존의식이 강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래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청동기형 국가 체제가 아직 유습으로 남아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임금과 가령 오부족회의의 주체들이나 화백회의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그들과 임금과의 권력 관계가 또렷하게 상하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공동 권력이었지 또렷한 배타적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몇백 년 이미 지나갔고 지금 한 400~500년 사실 지나간 거 아니야? 고구려로만 한 600년 지나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게 그만큼 이 국가의 내부 산업관계, 노동, 여러 역할이 행정관계 이게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복잡할수록 보다 더 합리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성급한 용어이긴 한데 가령 근대에 와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관료 체제가 필요할 만큼 세상이 복잡해졌다고. 그만큼 중앙 집권력이 중앙 권력이 지방 권력을 제대로 통제한다 해서 더 나아가서 중앙 권력 속에서 왕권이 귀족 일반의 권력과 공유하는 목보다가 더 크게 또렷하게 대표성을 가진 만한 가져야 할 역사적 필요성에 직면해져. 왕권이 보다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차하급 권력은 공유하고 있는 권력을 내놓고 싶어 하는 쪽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임금의 배타적 권력을 계속 거부해 왔을 것이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싶어 했지. 그 줄다리기 몇백 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화백제도와 오부족회의는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형식 속에 남아 있었지만 상대 등인이 망리진이하는 재상급의 인사들이 있었어도 뒤로 갈수록 임금의 권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게 왜냐? 그게 이제 주요한 이 통로가 유교, 불교의 도입과 시행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 효나 충이나 같은 중앙으로 모이는 일통주의, 임금에게로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정치 의식이 보다 강화되면 될수록 임금에게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건 불교하고 달리 이건 뚜렷한 겁니다. 불교도 사실 간접적으로 성격을 갖습니다. 갖는데 유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일통주의, 임금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권력의 재강화라고 하는 그 당시 필요에 딱 맞아떨어졌다. 거기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대표성을 더 갖게 되고 상대적 배타성, 배타적인 권력의 몫이 더 커지고 하면서 귀족 사회 내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제 정치 권력을 운영하는 원리 체계를 유교라는 것으로 해서 도입해서 거의 맞춰서 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라 같으면 지정왕 시대입니다. 고구려 같으면 고국 천왕 이런 정도까지 가서 왕계토왕 가면 이미 그때는 중앙 집권이 확립이 확 돼 있는 시대고 근데 임금의 권위가 아주 커져 있는 시대입니다. 가령 백제 같으면 건초고 왕 시대고 대충 그 비슷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이렇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가면 중앙 권력에서 임금이 좀 더 또렷하게 올라간다. 그것이 유교적 일통주의가 정치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형 구습, 정치적인 구유제, 그것이 살살살살 벗겨져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삼국시대가 중국과 비슷하게 임금의 권위가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갔다. 그 한 흐름이 유교와 불교라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역사하는 사람들이 대가리가 나빠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교로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양물이 됐다 그게 아니라고. 그냥 관료 기껏해야 실무팀장 그보단 결코 올라가지 않는 선의 관료를 키우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유교의 몫이 한정됐고 그 이상으로 결코 올려주지 않습니다. 혈통 귀족이 갖는 지위는 결코 못 올라와요. 그게 고려 조선으로 가면 평민 재상이 생겨납니다.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아직 혈통을 벗어날 정도의 평민 재상이 팍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삼국의 체제가 그래서 가령 왜 그 신라가 이제 그 또렷하게 잘 나타나죠. 우리말식의 자국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거서관, 이사금 같은 임금을 뜻하는 말들. 그게 이제 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왕의 칭호 같은 거, 벼슬 자리의 이름 같은 거 이게 다 한자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국립대학의 설치 이후에 차츰차츰 이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령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역사가 있었거든. 지금 없어졌지만 그것도 대체로는 유교적 그 관점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없어졌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삼국 사기와 유사를 통해서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국 것으로 보면 첫 번째가 서경이고요. 두 번째가 춘추고 세 번째가 사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유형은 그 아이덴티티가 슬슬 쓰러져 버리고 결국 크게 볼 때 역사 기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춘추형이냐 사기형이냐 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훑고 들어갑시다. 서경이란 요 임금 때부터 공자 직전 시기까지 임금과 유능한 신하들, 지식과 행정 능력과 덕성을 갖춘 예전 인물들의 사람됨, 말, 행적, 치적 이런 것들을 주로 대화체로 기술한 겁니다. 대화를 엮어내는 내레이션은 지문은 매우 적어요. 그 몇 년, 몇 월, 며칠 무왕께서 부활을 거느리고 은나라 임금을 치러 갔다 가는 그런 거 해놓고 한두 마디 나오고 그 다음에 연설문이 쫙 나온다. 이런 식이 이제 서경인데, 그 서경은 성현들의 언행을 기록한 그냥 모범 중에 모범. 옛날 사람들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기까지 이 거룩한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의 기록. 근데 춘추는 뭐냐, 모범만이 아니고 모범과 시범까지 다 함께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포편, 이건 입었지 않고 이거 아닌데. 포상하고, 포상할 때 입었지 않습니다. 폄하하고, 그러니까 높여주고 내리깔고 하는 평가를 동반한 역사기록, 그것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각 나라의 기록들 중에서 또렷한 것들, 의미를 가지는 것, 후세에서 본받아서 따라야 할 것과 후세에서 결코 따라하면 안 될 나쁜 짓을 할 임금들, 그걸 함께 양쪽을 다 기록한 게 이제 춘추입니다. 사기는 뭐냐, 잘했다 잘못했다의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중국적 포지티비즘이죠. 크게 볼 때 가치 평가 없이 있었던 사실만을 냉정하게 그냥 하드 팩트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 전설시대 때부터 기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시황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서경이 끝난 시기를 이어서 사기가 기록을 하고, 아니 춘추가 기록을 하고, 춘추가 이어서 공자 죽은 이후에까지 사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이제 보탰죠. 그 춘추가 기록한 이후 시대 글을 사기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인데, 사기는 단순히 연대기별로만 편년체, 그러니까 시대 순에 따라서 순서를 매긴 게 아니고 기전체라고 그러죠. 본기 열전의 준말입니다. 본기 열전만이 아니라 식화, 문학, 천문 이런 다양한 10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영역, 분야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복도 되죠. 그러니까 굵직한 임금과 주요 사건들만을 먼저 기록한 덩어리 줄기 기록이 본기이고, 열전은 그 임금과 함께 활동했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이 열전보다 약간 더 주목을 내야 할 세력들, 그걸 세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식화, 천문, 아주 다양한 영역, 그러니까 경제, 과학 이런 것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별 편년은 부차적이고 기전체 영역별로 했다 하는 것인데, 사실 기전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 기술 관점이 냉정하게 사실만 기록했다. 하드 팩트 이외의 것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사마천 천왈 해갖고 사실 뒤에 사관왈
또 뒤에는 사마공왈, 이제 뒤에 바꿉니다만, 사마천 본인은 천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챕터 정도가 끝나면 진시황이 그 인권이 다를 때까지 벼슬자리 내리는 걸 아까워해서 인색하게 굴다가 뭐 어떻게 됐다. 전반적인 평가를 한 줄, 두 줄에 짤막하게 평가하는 것만 부록으로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실들만 기록한 것. 그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세의 기록은 사기를 모범으로 삼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아시아의 역사는 그 서경이나 춘추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진 않죠. 어떤 식으로든지 가치 평가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후세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가, 어떤 것을 교훈으로,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할 그 오시범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게 역사이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하여튼 그게 세 가지, 그리고 특히 이제 뒤에 가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역사 기록은 대체로 이 두 가지가 물론 엮어진 형태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비슷합니다. 삼국사기도 기본적으로 편년체 본기와 편년이 섞여져 있습니다. 유사는 보다 기전 비슷하죠. 유사는 영역별 구분이 일단 먼저이고, 사기는 편년 중심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데 어떤 쪽이건 간에 이 역사 기술을 했다 하는 것은 대체로 육아의 그 학문이 단지 경전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 기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적용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교 문서의 작성, 주로 중국과만 주로 외교를 한 거니까. 그리고 후세 애들의 생활, 행동, 교육,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육아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일반적인 규범을 넓히는 데에도 이제 중요한 표준이 된 겁니다. 근데 표준이 됐다인데 여전히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다룰 만한 직급의 사람들은 다 혈통의 후예들이다. 그건 다시 말해서 유교가 지배력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유가적 일통주의보다는 단군의 변형 내지 변이태, 그러니까 청동기 시절의 사상과 문화, 가령 전설 같은 것, 귀신의 세계 같은 것, 하늘과 태양과 변소귀신, 산귀신 이런 것이 살아 숨쉬는 이승과 저승, 하늘나라, 저 물나라, 가령 주몽의 엄마가 물나라 임금에 따르죠. 그 연속극이 아직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하는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 서술에서 해모수는 아들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요. 하늘의 아들. 유화부의 버들꽃 아씨라고 되어 있는 그는 영왕의 딸입니다. 물나라 귀신의 우두머리의 딸과 하늘나라 귀신의 우두머리의 아들이 결합한 거예요. 그게 결과물이 그 주몽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정신의 소산이다 하는 것인데, 그걸 무슨 뭐 하백 조기니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다가, 하백은 물나라 임금이란 뜻이요, 영왕이란 뜻이라고. 하백 조기란 게 어떻게 있나? 세상에 족속이 하백이란 놈이 있고 그거의 족속이란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건 처참한 그런 눈 멀고 어쩌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늘의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만한 임금을 내쫓은, 꿈에 와서 내쫓은 위대한 존재인데, 그 연속극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설을 전설로 취급을 해도 그렇게 형편없이 과거를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주몽이 아버지가 거지요? 그런 유랑객, 검객처럼 만들어버린 건 아주 잘못입니다. 하늘의 아들은 하늘의 아들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건 그렇게 이제 다양한 영역의 유교가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요.
시작했답니다. 국교도 아니고 국가 2세들의 행정 관료들 엘리트를 키우는 전거, 표준, 스탠다드, 텍스트로 삼았다. 이지 그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단군을 모시고 산악을 모시고 개천을 모시고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옛날 의식이 중심이었고 육아 사상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 상대적으로 저급한 사상이기는 하지. 그러나 그 고급한 문화인 유교와 불교의 삼국의 영혼이 뺏긴 게 아니라고 하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주체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점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 당군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니죠.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인 것이 몇백 년 지나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배 계급만이 아니라 군자 계급만이 아니라 일반 민에게까지도 차츰 충효 같은 게 이제 계속 강조된답니다. 그게 국민 교육으로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불교, 유교가 이제 같이 야들이 충돌 안 하고 그냥 같이 진행이 됐잖아. 그건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것도 비슷하게 그 백제 신라의 경우는 그 고려도 자국이 약간 남아있죠. 승려들도 위계 그 국가 수준에서의 관료 등급처럼 그 사자 붙고 뭐 이런 거 왜 국사 뭐 왕사 뭐 고래 가면 더 또렷해지지만 그런 귀족 직위급까지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약간 신민을 순종하게 그러니까 거역하지 않게 하고 그 일반 평민을 그냥 고드라운 신민으로 순치시키는 데는 불교가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충효 사상을 주입하고 임금을 중심으로 섬기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심성적 태도를 유교가 진작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삼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유교, 불교의 정신을 함께 부추김으로 해서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하늘귀신, 태양귀신, 산귀신, 물귀신 이런 것들보다 강한 국민적 통합, 안하장 국민교육, 헌장, 국민윤리정신 이런 걸 더 강화시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대의 신앙, 선도사상, 그러니까 단군의 변형 형태인 낭도, 선도 사상과 제대로 잘 배합을 시켜서 국민교육, 국민정신의 통합에 효율적으로 잘 응용을 했던 신라가 좀 더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경쟁력에서 유교, 불교가 아주 중앙 집권적 국가라는 신형 국가, 그러니까 청동기형 분권 국가, 분산되는 국가가 아니라 강화된 권력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의 신장의 발전에 공통적으로 기여를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기여를 했답니다. 불교는 실무선이라고 하는 관료로서가 아니라 민의 일상적 삶을 부드러운 쪽으로 몰고 가는데 긍정적 역할을 부드럽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몇백 년 지나가면서 사실 이거는 지나가면서 약간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372년은 유교가 들어와서 몇백 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몇백 년, 400~5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 그 이야기 참 배경을 이야기하자다가 살짝 끊어진 부분이 아까 있었습니다. 유교가 그냥 유교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 때부터 대체로 순자 시기 정도부터는 들어왔을 텐데 그러니까 BC 3세기 정도에 사실은 유교는 들어왔습니다. 유교가 꼭 들어왔다기보다가 한문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고구려의 역사가 있지만 고구려의 역사에는 분명히 부여사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부여사 이전의 조선사도 분명히 들어있었을 겁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 포스티비즘으로 여러분들이 들이대면 그건 할 말이 없지. 근데 상식이지. 주몽이 해모수의 계승자인데 어떻게 단군 조선을 기록을 안 했겠어요? 그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술의 기본 태도는 네거티비즘이라야 하지 포스티비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있었을 그 기록에 옛날 것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여의 역사, 그 이전에 조선의 역사, 그 기록은 한문자로 됐을 것이다. 됐다라고 비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단순한 짐작, 유치한 추측이 아니라고. 이게 수만이라는 글자가 되는 그 문학의, 아니, 학문의 덩어리, 지식의 덩어리, 문화의 덩어리를, 그 자산을 어떻게 한꺼번에 쫙 사전 하나 갖고 온다고 온 수백 명의 사람이 이거 기록하고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의 문화 교류로 해서 기술, 지식이 상호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경전과 역사도 함께 들어왔죠. 어떻게 글자만 달랑 배우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나? 뭐 김옥균이 시대는 유치하게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김옥균이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 아이는 going to school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는 에미니어 보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습잖아? 근데 왜 유붕이 자원 박내하니 불역 열화라고 하는 건 왜 우습지 않아? 다 똑같이 우스운 거야. 중국은 우리말인가? 중국도 외국어입니다. 근데 영어는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아이는 에미니어 보이라 하는 거 우습지만, 오, 슈, 샤오님, 그 오는 슈이니 그런 식으로 읽어서 되겠어? 그러니까 영어나 한문이나 똑같이 토를 달아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외국어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체성입니다. 한문에 대해서는 토를 달고 있는 것, 그것도 중국에 대한 문화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거는 그렇고, 그게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인데, 한문이 어떻게 문자로만 들어오겠어? 텍스트로 들어오지. 그때 언어교과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I'm a boy, this is a book 이런 책부터 들어온 게 아니랍니다. 노노 맹자 이런 것부터 들어왔거든. 맹자는 있었습니다. 당시 경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사기 들어오고 이렇게 하여튼 경서와 역사서가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오고 문학서는 나중에 들어왔을 텐데, 그런 작품으로 들어왔지 글자, 문자, 문장, 교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류의 한 양태로 유교 텍스트가 들어왔다. 그는 몇백 년이 흘러갔다고. 불교는 그거하고 달라요. 불교는 텍스트가 들어오기 이전에 중들이 인도 중, 중국 중, 특히 사실은 사라센 중이었을 겁니다. 인도 보다가는 지금 무슨 키스탄 하는 데도 있지. 키스탄이 7개인가 9개인가 되잖아. 아프가니스탄 저쪽까지 해갖고 키스탄이 9개 되는데, 그것들이 삼국시대의 불교를 이쪽으로 전파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여튼 걔들이 와서 경전이 아니라 그냥 그 주문 외우고 뭐 그냥 삶의 계율, 그저 인과응보 하든 그 정도 수준에서 먼저 말로 된 건 먼저 전하고 텍스트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유교는 그하고 좀 달리 텍스트가 함께 들어왔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전례는 곧 유교의 전례를 동반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372년이 아니라 적어도 이보다 400년 전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400년이 아닙니다. 실은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순자 시대에는 들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전국 시대는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라고 하는 건 대충 BC 270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양 쪽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정황으로 BC 200년보다 앞섭니다. 고구려의 건국은. 그럼 고구려는
꼭 우길 필요 없이 그냥 부여 시대에 이미 학문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역사 기록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고 문학적 자기 표현, 외교적인 국가적 의지 전달의 도구 다 이렇게 쓰였던 거예요. 그 몇백 년이 흘러오면서 이제 과거 귀신 사상, 선 사상 과의 경쟁에서 유교가 차츰차츰 넓어져 간다고, 세력을 확장해 간다고. 그리고 하급이지만 관료 배출의 주요 통로 원천으로 되다 보니까 위에 임금이나 꼭대기 놈들은 귀신 사상의 신봉자지만 밑에 놈들은 이제 보다 세련된 육아 불가의 지성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로 이렇게 습합이 됩니다. 신라에 가면은 왕족이 중된 놈들이 많아. 고려에 가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의천이라는 고려 중종의 가장 빼어난 사람이, 뭐 가장 빼어난 게 따로 있을 수 없지만 하여튼 의천이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임금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려 임금이 427년에 한 20명 정도 될 텐데 지금 숫자 기억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임금에게서 아들 한둘은 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신라에서는 진골 출신 중들이 많아요. 그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왕건 궁예의 그 스승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도선. 가령 이런 사람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들이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진골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 초기 귀족 그 사회의 성원이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이제 육아적 지성을 교양으로 갖추게 되고 불교적 철학을 나름대로 내면화하게 된다. 근데 그러나 그것이 불교, 유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진 게 아닙니다. 성골이고 진골이고 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오부족의 주요 성원이었기 때문에 지위를 가진 그건 가능했지만 이 유교 불교의 요 교육 때문에 상승한 거는 아닙니다. 상승한 거는 대충 4급 공무원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 경영의 일상은 경상적인 업무 수행은 실무자가 하는 거죠. 팀장보다 중요한 놈이 누가 있어요? 국장, 차관보 이런 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 정치적으로 낙하산 왔다 갔다 하고 휙휙 날아가 버리고 별거 아니잖아. 그게 실무자 이게 몇백 년 지나갔다 이거야. 지금 372년을 한 5, 600년 지난 이후에 공적으로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까지 하자. 유교 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왕권 쪽의 관점이 먹혀 들어간 것이고, 그 뒤에 기껏해 지금 이거는 사실 삼국시기의 중기 이미 넘어간 겁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보다 8년 전에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후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기를 넘어서서 그 중앙집권적인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됐을 때 그거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유교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고 불교가 경전을 번역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하지.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무슨 발전했다? 그게 이제 일본 애들의 관점이에요. 일본 애들이 밑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설립되고 불교가 들어와서 경전이 번역되고 함으로 해서 미개 조선이라는 국가가 철학과 종교를 갖춘 본격적인 나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기술하는 조선사회는 372년이 지워져 있는 겁니다. 아주 커다란 음모예요. 고급한 철학 종교가 들어서기 전에 한국사는 아직 나라가 제대로 안 됐다. 그게 일본 애들의 실질적 주장이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아주 교묘하게 직접 말로 하지 않거든. 다만 사론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형 중앙집권형 고대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족이 있어야 하고 언어가 있어야 하고 혈통이 있고 종교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만 말하지만 조선 애들이 지가 알아서 그걸로 해서 372년 전에 조선사는 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설이 아닌 시대가 이미 이보다 천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해함으로 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저희 대한민국은 하는 개떡 같은 환자들이 생겨납니다. 공영 방송 아나운서 새끼들이 외교 소식을 전달하면서 사드는 저희로서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고 그런 아주 약 같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지 거기 어떻게 저희가 가나? 나는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저희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여간 그래서 다시 원래로 갑니다. 저희들이 여기서도 저희라는 말 쓰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인 놈을 저희라고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저희란 말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거야.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 일단 그거 너무 길어질까봐 이야기 안 하는데 중요한 명제 하나만 이야기하죠. 그 존칭 비칭을 쓸 때 나를 낮추는 거 상대방을 높이고 할 때 제1 기준이 뭐냐? 2인칭에게 존칭을 합니다. 2인칭. 3인칭에겐 존칭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예전 시대에 임금은 다릅니다. 김동인 같은 현대 작가도 가령 운현궁의 봄 같은 작품을 쓸 때, 박종화 같은 금산의 피를 쓸 때, 여인찬화 같은 거 쓸 때, 이 박종화는 그보다 더 요새 사람이잖아. 나이가 조금 더 아래입니다. 이광수, 김동인, 박종화 이런 것들까지도 어리신 고종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신 임금께서는 김동인까지 그랬다고. 아니 그보다 하여튼 박종화 금산의 피에서까지 그랬다니까. 그 연산 같은 건 애매하니까 연산은 하기도 하고 선조 임금께서는 이렇게도. 김동인은 그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이광수를 비판하고 아주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운현궁에 보면서 이하응, 흥선, 이하응은 대원군원이라고 하지만 고종 그 어린 그 제면 이름 뭐더라? 제포입니다. 이름 부른 적이 없어요. 임금께서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3인칭에게는 대통령이건 임금이건 존칭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예외였으니까 다른데 지금 그럼 뭐 요새 뉴스맨조차 무슨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친 새끼들이요. 대통령 하랩이어도 거기에 시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뉴스맨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데 시자가 들어가나? 그게 그만큼 지금 미친 시대. 예수쟁이들이 전에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뭐 걔들은 그럴 수 있지. 어차피 귀신에게 미친 놈들이니까. 귀신과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 존칭을 줄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조선족들이 단군께서는 이렇게 정도까지는 좋다고. 근데 이성계는 하는 게 맞지. 그래 무슨 태조 대왕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우리 이순신한테 시도 안 붙이잖아. 거룩한 영웅이라고 하면서. 이순신은 유성룡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박근혜 같은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 유성룡, 이순신 같은 사람. 100마리, 1000마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들에게 시자조차도 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내 고향 가면 서해는 우리 할배기 때문에 할배는 하고 저 퇴계 자손은 우리 집에 오면은 서해 선생원이라고 하지. 그러나 거기는 그 동네 규범일 뿐이고 나는 내 할애비여도 유성룡은 합니다. 그건 바깥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 내 정선 앞에서 유성룡은 그럼 난 뺨 맞지. 그거는 동네마다 다른 건데 약간 2인칭에게 아니고는 그 시자 같은 거 붙이는 거 아닙니다. 존칭 전비사도 붙이면 안 됩니다. 선생은 임금 이런 거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선생 같은 게 이제 일반 명사처럼 됐으니까. 그 중국대 철학과 학생 같으면 유초아 그 있잖아 왜? 그 우리는 우리 세대 교수한테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김영국 선생 왜 지난번 강의가 좀 이상한 이야기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김영국 선생께서는 지난번 시간에 강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떻게 그런 길다란 이야기를 해. 뭐 굴렁쇠 건방이 어쩌고 이런 긴 놈이 있어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옛날 동화 알지? 지금도 세상
스코틀랜드 거리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 거기 보면 이름, 그 동네 이름이 조그만 마을인데 70자인가 돼요, 글자가. 영어에 사전에 나와 있는 글자는 29글자가 가장 깁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충 외우는데. 플로스, 노스, 마일리, 파일리, 케이쇼라고 저는 그 29자가 제일 깁니다. 근데 고유명사 동네 이름은 70자짜리가 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2인칭에게가 아니고는 중세시대 임금을 제외하고는 시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인칭과 대립되는 집단이 있을 때 여기서 가령 수강생들이 나한테 저희는 듣기에 좀 거북하네요 라든지 이렇게 저희를 쓸 수가 있어. 물론 가령 정당 앞에 갔을 때 저희 인문대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긴 하지. 근데 나는 총장 앞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이라고 하고 우리 철학관은 이라고 하고 총장님은 나는 안 합니다. 총장이 이런 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총장보다 권위가 더 있으니까 그건 그랬지. 근데 그건 특수한 개인 관계이고, 그러나 총장 앞에서 하급 단위인 학장이나 학과장이 저희라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2인칭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장 앞에서 저희 충북 때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놓고 저희 이 강의 집단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적어도 2인칭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란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원칙입니다. 2인칭에는 시를 붙일 수 있으나 저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에는 존칭이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고 시를 붙이면 안 됩니다. 3인칭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은, 장관은, 선생은 이지께서는 또 없는 겁니다. 그건 하여튼 자잘고하게 하시게 이런 건 이제 여러 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바쁜 세월에 요새 20대, 30대 애들이 시절 그렇게 많이 붙이는 거 보면 참 희한해, 그 새끼들. 끊임없이 시를 붙여. 저희 아버님께서는 아니야. 저희 아빠는 선생님이 그리고 심지어 나보고 백화점 점원한테 여쭤보라고 하는 놈 새끼가 없냐. 선생님 오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새끼가 없냐. 심지어 어제 무슨 뉴스맨이 또 앵커만인가 무슨 그러니까 패널 무슨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하더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미친. 아무리 대통령이도 지가 나 하실게라고 말하면 미친년이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겠다고 하셨는데 쓰려면 제대로 쓰고 아예 안 쓰는 게 실수를 덜 하는 첩경이요. 2인칭한테만 시를 붙여. 3인칭이 붙이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게 실무가 사실 실제로 경상 업무 처리는 더 중심이잖아. 아무리 옛날이어도 어디 가서 세금 얼마 하고 누구를 공출 얼마 하고 어느 동네 몇 놈 와서 무슨 성벽 벽돌 몇 개 나르게 하고 하는 이거 실무하는 거 다 요 교육을 받은 새끼들이 한다고. 그게 이제 몇백 년 흘러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6급, 7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요새 많이 하잖아. 3급, 4급 정도만 돼도 아이고 오시죠. 커피 한 잔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7급, 9급 그 경비나 이런 사람들이 아씨 뭐 말았어 이러지. 국장 같은 새끼가 그러면 그게 오래 못 가. 근데 하여튼 실무선이 이게 이제 유가적 기성으로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풍을 이루게 될 거예요. 분위기를, 사기를, 양말로 레쇼네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계층,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사회의 기풍이 됩니다. 유가적 기풍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유교와 불교는 이제 내용이 다르지만, 불교는 아무래도 저 세상과 불교 사상은 핵심이 공입니다. 유치한 단계에서는 열반, 무슨 극락, 미륵, 보살 어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을 깨닫는 것. 고해 연속인 생명의 연속을 벗어나는 것.
생명의 고리를 벗어나서 공의 세계로 확 뛰어 올라가는 것. 절대성의 세계를 취득, 성취, 체득하는 것. 시고 이제 육아는 물론 다르지. 중효 공관 신민이라고 하는 여러 덕을 실현해서 현세의 인간들, 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임금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걸 후세 자손에게 넘겨주고 우리나라가 세세년 갈수록 강해지는 것. 이제 이런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풍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래도 하늘나라에서 온 우리 주몽 임금께서는 우리 민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런 걸 했다. 물론 내용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기본 정신이 다르거든. 귀신의 자식이다. 자연으로부터 정통성을 받았다. 이것하고 인문적인 가치, 이미 인간이 정교하게 꾸며낸 가치, 그게 공이 됐건 충효가 됐건 그 문화 개념 철학적 가치로 해서 정통성을 만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만든 문화적이고 인문적인 가치가 자연에 기반한 단군 신화적인 옛날 사상보다 사실 더 세련된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세련된 고급 철학은 하급 관료들의 사상이고 그놈들은 그걸로 무장을 했고 저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아직 유치한 단계의 사상이 머물러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200년 넘었잖아요. 신라는 뭐 그보다 보자. 신라가 918년인가? 꽤 오래까지 가는데 918년일 거예요. 918년이 맞아. 3251년이에요. 왕건에 918년이라고. 3251년. 난 단기석이 다 외우는 사람. 내가 이승만 끝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박정희가 등장할 때 중학교 1학년이었고 박정희 이후엔 우리가 세계로 왕창 다 통일을 시켜버렸거든. 이승만 때까지는 단기로 외우고 박정희 등장하면서 세계로 외워갖고 어린 것들은 양쪽 다 외울 수밖에 없었지. 하여간 그래서 신라는 918년까지 가고 660년, 668년에 망하는 백제 고구려까지 가더라도 걔들한테도 200~300년 유교, 불교의 교육 시기가 있었다. 그것들로 해서 자란 이 중간 엘리트가 집단적으로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로 사실 좀 넘어가야 하는데, 하여간 이게 그렇게 해서 상층은 유치한 세계에 머물고 상대적으로 하층, 지배계급 중에 하층, 크게 볼 때 중간 계급 정도에 속하는 그 실무 관료 정도 것들이 보다 세련된 지성을 갖춘 걸로 삼국의 문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을 갖추고 세련되고 한 놈들이 사실 처음에는 모르지.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 뭐 귀신, 법귀신 이런 거밖에 모르다가 이제 행정실무 가다가 보니까 농꾼들 대장정이 이거보다 지가 지위가 높아지고 노동 안 하고 살게 되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대를 거쳐가면서 쌓이면 이게 문화 관습이 되거든. 그건 이게 일종의 아까 말한 레셔네일, 기풍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긍지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의식을 theosising, 영어로 말하면 사실 그 against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는 보통 for라고 번역을 하지만 하여튼 theo가 against와 for도 영어의 for도 against라는 뜻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객체화시켜서 바라보는 집단의 관점이 형성됩니다. 몇백 년 지나는 동안에 그 육아의 관료가 기풍화하면서 나름대로의 긍지, 자부심 이걸 갖게 되고 이것이 상층 귀족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불만을 갖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원감생심 그냥 땀 흘려 일하고만 살던 놈들이 조선시대 가면 이게 이제 선비라고 되는 것인데 비노동 관료로 상승을 하고 세대가 누적되면서 하나의 계층이 된다. 계층.
집단적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족과 구분이 되는 집단적 자기의식을 대자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시킨 형태로 갖게 되고 거기서 일종의 대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의 후예들, 김할지의 자손들, 고주몽의 혈통, 이것이 세세연년, 백년, 천년 끊임없이 화롭게 누리고 우린 끊임없이 절대를 비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온당한 게 아니다 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령 그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구체적인 인물이 최치원인데요. 이런 최치원 같은 인물이 역시 수십 명 삼국 사기와 유사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7세기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당나라에까지 가서도 최고의 지성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최치원, 최은위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당나라에,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미국 하버드, 보스턴, 뭐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서도 그들하고 어깨를 겨루어서 최상급 지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요새 같으면 이제 뭐 청와대 특보니 뭐니 이제 이런 거 좀 높은 거 주긴 주는데 기껏 와서 여기 와서 과학기술은 교수밖에 못한다. 이 권력 지향이 강한 놈들은 카이스트 교수 받고 만족 못하거든. 과학기술은 장관이 돼야지. 하여튼 그건 옳으냐 그러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내가 그 당시에 아무리 똑똑한 놈도,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임금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놈조차도 여기서 군수보다 더 올라가지는 못해. 그 최치원은 중요한 시무책을, 개혁안을 제출한다고. 10가지. 그 10가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사실 거의 몇 가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뒤에 나오는 상소들,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여러 문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치원이 신라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라고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그것도 진성여왕입니다. 시무책 10개 뭐가 들어갔겠냐 하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게 아주 구체적인 개념도는 말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 가령 그 중에 임금이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해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임금은 사실 유럽 애들, 이것도 몇 번째 이야기인데, 유럽 애들 아시아에 비해서 앞선 게 별로 없었어요. 1848년 정도 이후에 진짜 앞서는 것이지 19세기 이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갈릴레이, 뭐 데카르트, 뉴턴 어쩌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17세기입니다. 그건 아직 초기 걸음마, 이제 과학적 사유를 학문에다가 본격적으로 들여왔다 하는 점에서 꼬투리가 시작된 거지. 본격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압도하는 건 19세기 후반 1860년대 가서입니다. 아편전쟁 이전에 영국이 중국보다 센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이거 역시 편의로운 게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제품보다가 옛날 녹색, 흑색, 옛날 백목 칠판이 훨씬 나. 물론 그때는 직업병이 생겼습니다만, 그때 교사들은 퇴근하면 삼겹살집 많이 갔지. 잘 안 보일 정도네. 너 봐라. 아, 요새 이거 내가 요새 물건들이 아주 반역 그런 통에 아주 기분 나빠지는데, 아, 새끼들이 말 안 듣는 거 정도가 아니라 물건 새끼들이 내 말 안 들어. 톡 던지면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고 이래야지. 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하고 던지는데 이 새끼가 방바닥에 툭 떨어져. 아주 기분 나빠. 지금 이것도
이게 걔나 늙기도 서러웠거든. 이걸 난 실감을 못했거든. 내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걸 절감합니다. 물건이 문제가 있어요. 물건 문제가 있어. 이 새끼들이 금방 진 거야. 선생님은 문제 없어요. 그 펜을 바꾸세요. 역시 펜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까만 게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만 했죠. 아니 그러니까 까만 건 더 있어야 되는데 빨간 걸로 하는 거는 좀 덜 좋으니까 뭐 갑자기 한꺼번에 안 쓰니까 또 까먹어버리네. 영자를 어떻게 쓰지? 아씨 글자 이상하네. 하여튼 알려갈 때 영자입니다. 이게 까마득한 은나라 시대 때의 기록입니다. 아니 물론 그 기록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중국 애들은 이 허풍이 많은 놈들이라 서경이라고 우리 전해지는 거 그거 물론 공자가 대정리도 했으니까 공자보다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통일 왕조를 세울 때가 BC 1122년인데 대충 서경은 이때 것이 집중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왕이 죽고 이제 주공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데 공자가 한 대충 580년 정도니까 600년 대충 공자보다 500년 전부터 이미 서경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접하는 서경이 공자가 접했던 서경과 같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위조품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건 일단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건 서경 그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은나라식입니다. 상나라. 그러니까 하은주에서 은이라. 민유방본 본고방령.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전이라고. 이게 1700년대거든. 1700 뒤에 건 내 기억을 못하지만 탕이라는 임금이 은나라를 세운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한 4000년 전이네. 민이란 나라의 뿌리다. 그 뿌리가 단단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이게 서경시대의 말이에요. 서경시대. 그러니까 이거 갖고 대만의 어떤 작자는 또 봐라 중국은 4000년 전에 민주 사상이 있었다. 이런 헛소리 하는 놈도 있습니다. 이건 민주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민은 보호받아야 할 보호, 다독거리고 키워주고 보살펴야 할 놈이지 섬겨라 이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정도전에 오면 다릅니다. 정도전은 임금은 민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록크 몽테스키보다 훨씬 앞섭니다. 근데 몽테스키는 민주사상이고 정도전은 별거 아닌 걸로 조선놈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그렇게 평가한다. 자기 저 비하라는 아주 집단 병을 앓고 있거든. 저희라는 병. 그 요새 지네가 못났으면 못났지 왜 정동전까지 올라와서 못나게 만드는 거야. 고려 조선은 아주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였어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이 민에 대한 그 존중의식, 어쨌건 보살펴야 한다는 존중의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몇백 년 실무 권력을 갖춘 하급 지배 계급 쪽에서 의식적인 자기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집단화되고 계승이 된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황제의 특별 대우를 받던 지성조차도 군수 이상으로 못 올라가고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 왜 나왔냐면 최치원이 진성제왕한테 올린 10개조의 심의책이 있다.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정세 국면에서 시급히 착수해야 할 개혁 방안이 있다를 10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게 나온 건데. 그 하나가 임금 자기 수양해라. 그리고 또 하나 민을 존중해라. 민의 노동에 관해서 귀한 줄을 여겨라. 알아라. 그러니까 민의 세금을 경감하고 민에게 형벌을 지나치게 주지 말고 민을 보살펴라. 이게 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사상 그 직접 그렇게 대립시켜서 말하진 않지만 공자맹자로 대표되는 육아사상의 중요한 원칙을
정치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말하면 귀신사상, 혈족 통치 이걸 어느 정도 완화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골, 진골 많이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료사회의 기강을 잡아라. 그 중에 서경에 서경에 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편이 있는데 이거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부터 한나라 등의 중국 왕조나 신라 고려 조선까지의 한국 왕조에서나 신하들이 임금에게 시무책, 그러니까 정세 국면에서 대응해야 할 변혁의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세울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이거였을 겁니다. 이게 서경에 있는 챕터 편명 하나인데 이거는 주공이 직접 화법으로 말한 건데 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건데 그 맨 앞부분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조그만 놈이 임금 천자고 지금 주공은 아마 40대 50대 정도 된 아주 어른입니다. 우리 어린 자식 임금이요 내 말 잘 새겨 들어라 라고 하면서 옛날에 농부 부부가 살았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날이 새면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땅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식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들인데 이놈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했다. 아가야 너 일어나려면 공부 좀 해라. 공부하기 싫으면 좀 엄마 아빠 일이나 좀 도와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했다. 요새 어른이라는 건 뭐 저도 몰라 라고 핑 코웃음 치고 밖에 나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맨 앞에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임금아 이렇게 임금된 사람은 인민의 저 간고한 삶을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 저 고달픔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그걸로 해서 사는 거니까 그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임금의 명이다, 책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 수양을 하지 않으면 그 직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 역시 아까 본거방정 이보다는 좀 나중입니다만 이거는 대충 1600년대 BC 1600년대 이야기고 지금 방금 저 무일 저거는 BC 한 1000년대 요거보다 한 30년 뒤에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무슨 낙서처럼 그때도 세대차가 있었다 하는 건데 여기 세대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개혁책을 최치원이 냈답니다. 그 혈통의 배타적 지배 보다가는 좀 더 열린 보다 합리적인 관료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 하는 걸 점잖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그 바탕이 육아적인 원리 원칙 기본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배 계급은 그에 걸맞는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 인민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료사회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데 기껏 한 게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답도 없이 그냥 끊임없이 이 군수 몇 군데 빙빙 돌아다녔어요. 최치원은 맨 마지막 금강산 가서 죽어버렸는데 죽은 게 아니라 신선이 됐는데 그 최치원이 뭐 고운, 해운 이게 다 최치원의 호거든. 해운대 그 최치원의 자국입니다. 최치원이 한 돌아다닌 데마다 땅 이름이 뭐 수십 개 남아 있는데 그렇게 다 외롭고 허전하고 뭐 뜬구름 같은 건데 뭐 탈속적이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참여적인 육아지성이었지. 그 사람은 산으로 가는 도가적이거나 무슨 선사상이거나 이런 사람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아적 실무 지식인들이 실무 관료 지식인들이 차츰
혈통 지배에 대한 염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불교는 훨씬 더 세련된, 사실 철학 사상으로는 유가보다 불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세련되죠. 그러니까 유치한, 더구나 이 혈통 지배 같은 게 사실 불교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웃기지만 불교가 또한 그거에 영합을 잘 하기도 했죠. 불교는 예나 지금이나 불교는 정치의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의 공통점을 이야기했죠. 그 빼어난 지성의 소유자가 계급의 그 강고한 지배, 노예제에서까지도 전혀 반성이 없거든. 그것이 고대의 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혈통 지배의 편협함에 관한 각성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이란 그거에 대한 각성은 없어요. 그건 한참 뒤 정도 전까지 와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앞서간 깊이 있고 합리적인 신지식 계급이 등장해서 혈통 지배 사상의 내부적 균열이 커져간다. 그것이 유가의 사회 정치적 기능의 변천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뒤에 길게 볼 때 후대까지 가서인 것이고, 이때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보다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대학 하나 세웠다는 게 금방 유교가 들어온 게 아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교가 교육이 됐지만 그들이 올라가는 신무선보다 결코 더 이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거를 또렷하게 각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학교에서 그걸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말이지. 서로 다른 문화끼리 교호해서 이해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풍이 많이 들어갔고, 요새 20대들은 창이 뭔지 감이 안 오잖아. 심지어 이미자 패티김 노래도 잘 감이 안 오고, 서태지 이후 거가 내 귀엔 들리지도 않는 랩 같은 거 막 그거 다 알아듣고 이런다 뭐. 걔들 음원을 나 구분을 못해요. 근데 걔들은 패티김이 새 주저기는 소리처럼 들린다. 패티김은 그랬지, 서태지 이후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새가 지저귀는 건지 사람이 발음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인터넷 통해갖고 금방금방 볼 수는 있지만, 옛날엔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한 주일 정도 이 시차를 두고 미국에서 차트 올라가면 여기서 조금씩 등장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이거 술꾼 엘비스 프레슬리 시대까지. 근데 요새는 금방금방 되지. 그러나 걔들 몸만 이렇게 따라가지, 걔들이 진짜 저쪽 애들 그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랩 껍데기만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랩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모른다. 탱고 춤만 따라가지. 그 공간의 차이나 시간의 차이,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정서 속에서의 의식, 지성이 아니라 정서, 그건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거거든. 더구나 문화라고 하는 게 쌓일수록 뒤로 갈수록 지금 현대에 올수록 보다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남의 걸 이해하는 게 지금은 좀 빨라졌지. 아무래도 옛날 사람보다 빨라졌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했지만, 그런데 그게 왜 빨라졌냐? 학문에서 여러 가지 바탕 인프라가 있습니다. 가령 언어가 비교 언어학, 심층 문법학,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족속의 말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단지 개념적인 의미, 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단어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적인 가치, 그런 것까지도 어느 사람 느낌상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값만이 아니라 델리케이트한 냄새, 색깔, 맛,
이것까지를 알아야 이제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언어의 색깔과 맛,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풍족하게 발전합니다. 민속하게 발전, 인류하게 발전.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 학문이 과학이라는 영역이나 과학이 아닌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 과학이라고 해서 비슷하죠. 그 학종에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교 문화, 크게 말해서 비교 문화, 이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이지. 그것 없었던 시기에 조선말하고 중국말은 전혀 다릅니다. 구조, 표현 방식, 이게 지금 한문이라고 하는 건 인도 유로피안에 가깝지 한국 쪽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한국인이 배우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 300년, 400년 시기에 어떻게 금방 슈알라 하는 된 놈들 말을 그렇게 금방 알아듣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20세기보다는 문화 이전 상호소통이 훨씬 느렸다. 그건 분명할 거 아니에요. 더구나 깊이 있는 시경, 서경, 주역 같은 거를 이해하려면 더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애들의 음모가 철저히 격파돼야 한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초점은. 민족 단위의 문화가 단지 하나의 사건, 기관 하나 설치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유치한 거여도 1000년, 2000년 지속됐던 귀신 문화가 지속이 됐던 이 나라에서 갑자기 그것들이 와서 지배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10세기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한국 사회의 지배 사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교, 불교가 고급했다가 아니고 지배 사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 뼈 속에 남아 있다. 나는 뭐 약간 좀 복합적인 소송을 가진 사람이라 하회를 가면 난 정선하고 가까운 편에 속해가지고 거기 가면 하회 유성종의 자손으로서의 행세를 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실은 그 육아적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막연하게 요새 뭐야 따로 집에 가는 건 부끄러워 여기지 않지. 근데 따로는 사실 그것도 뭐 통하기는 할 거야. 근데 따로 오다가는 면회학이라고 한문 텍스트를 통해서 전승된 거 그게 좀 더 고급진 걸 거예요. 여러 사람의 사유, 조사, 고민 이런 게 다 응축돼 들어간 걸 거거든. 아니 그것도 실은 꼭 그거는 어떤 나라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유럽에서나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다 있었는데 그것도 한국 거는 중국의 것이 수입해 들어와서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건 약간 이런 것이 엉겨서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은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주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 문화의 어떤 원류 같은 거. 그게 지금 그 못하라고 또렷하게 지금 복사하듯이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선이라고 아까 썼지 왜? 신채호는 그걸 낭도사상, 발항할 때의 낭자로 썼어요. 아니, 발항할 때 산의 낭자 이런 낭자가 아니라 또 밝다라고 하는 명랑하다는 낭자 있잖아. 오른쪽이 달을 들어가는 그 낭도사상이라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만 낭도, 선사상, 신사상, 신명사상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말하는 것인데 하여튼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도라고 말합니다. 도사상, 심지어 도교사상, 도가사상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와 합쳐갖고 여기는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한국 사상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그걸 좀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묶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다음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한국 사상의 사실 이건 한국 사상사라고 살 붙이는 게 낫겠네. 한국 사상사의 줄기 흐름을 이루는 요소들과 그게 이제 합치면 유불선입니다. 대충 신라 말기로 가가지고 이 한국사에서 고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큰 시대가 막을 내리는, 다시 말하면 중세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그것의 사상사적 측면, 그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엮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상의 3대 요소 유불선과 고대 시대를 끝마감하는 사상계의 동향, 그러니까 한국 사회 중세를 일으키는 사상의 흐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제4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원효라고 했는데 이 원효는요, 몇 사람은 좋을지 모르고 몇 사람은 아주 긴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일상 삶의 흐름에서 맥락에서 이게 하는 것과 함께 보다 정밀한 불교 철학, 이론, 논리, 그 이야기를 어쨌건 해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면 몇 사람은 잠잘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눈동자를 들여다 보고 아주 지겨워 한다 싶으면 뭐 딴 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로만 채울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원효에서는 관념, 철학, 이론을 함께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5시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지금 4시 넘었을 거고 5분 전에 왜? 시간 나는 지금 좀 일찍 끝내서 질문 받고 한 30분 있으면 끝내면 되겠다 했는데 또 다 채워버렸네. 그럼 진짜 끝낼 거. 할 이야기 있으면 해요. 질문하고. 그 아까 말씀 보게 네. 아마 질문을 예상하고 설명을 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한국과 중국의 그 통치 체제의 변천사가 서양보다 보편성이 있다. 예, 예. 그건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아무리 좀 사실 길거든요. 사론, 사관이 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 그거 하루를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짧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죠. 유럽 애들은 지금 마르크스가 그보다 마르크스보다 한 20, 30년 선배인 모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 사회, Ancient Society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대 사실은 그리스 로마보다 이전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고대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의 전설시대 비슷한 부족 단위의 시기의 거에 관한, 그러니까 문명 이전의 야만, 문화 이전의 미개 사회를 설명한 책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이후엔 마르크스 엥겔스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마르크스로 볼 때는 고대 사회가 처음이고, 고대 이전 사회를 아세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원시 시대를 일단 칸을 하나 찔러놨어요. 근데 5단계라고 하는 그 속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설시대, 내식으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의 국가, 이런 거. 국가 이전의 인간 사회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단 걔들은 없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마르크스 돌아가서 마르크스는 고대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그걸 여기 동양 쪽을 기준으로 할 때 혈통지배 사회라고 바꿔 부릅니다. 그러니까 걔는 이제 생산 수단, means of productivity 라고 하는 걸로 시대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데, 근데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고대에서 중세를 넘어가는 게, 그 보통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고 크게 4가지로 가르고, 아니면 그 이전에 원시 시대 할 때 그건 5단계 아닙니까? 근데 마르크스는 원시 그걸 따로 부른 건 아닙니다. 5단계는 그냥 무계급 원시 사회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라고 하는 건 사실 미래 사회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인데, 이게 발전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단계 상승한 거. 어떤 기준으로든지. 그러니까 토인비처럼 무슨
자연의 도전이 왔는데 인간이 그걸 극복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무언가 뚜렷한 가치 기준에서의 한 단계 상승이 있어야 발전이 됩니다. 한국, 중국에서는 분명히 그게 드러납니다. 근데 서양에서, 유럽에서는 그게 아닌 게 일단 족속이 달라져요. 저쪽은 고대는 이렇게 그 막연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그레코 로마이라고 보통 하는 거.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던 몇백 년을 묶어서 걔들은 클래식 안티크라고 말하거든요. 고전 고대. 그거 지나면 걔들은 고대가 사라집니다.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고 범게르만이 유럽 대륙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는다. 그러니까 히랍족과 로마족이 사라지고 주역 무대에서 사라지고 범게르만이라는 세족, 앵글로색슨이니 프렌치니 이것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르만. 그것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중세사회라고 걔들은 부릅니다. 걔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소통은 있었지만 우호적인 소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건 로마 시대건 바바리안이었거든요. 그냥 지방에 이름 없는 지네끼리 슈알라 바바 하는 놈들이었던 게 로마로 왕창 집어삼켜서 새로운, 그러니까 파괴한 옛날 걸 완전히 폐허로 만든 그런 새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건 발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를 획하는 고대와 중세의 변화고 정상적인 발전의 시대 구분이 아닙니다. 중세와 근대는 약간 다른데 그보다는 가치가 들어있죠. 근데 갑자기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또 달리된단 말이죠. 476년에 고대는 멸망했는데 걔들은 476년에서 800년까지는 완전 공백입니다. 문화사에서 공백이고 에르우게나라는 사람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800년부터를 중세 기점으로 잡는데 그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를 중세로 잡아요. 그 뒷부분은 뭐 이제 르네상스 시대, 레포메이션 시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 갑자기 기독교가 그리스 신화, 로마 법률을 대체한 걸로 등장했다. 이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도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범문화사로 보면은 인간 문명의 혼란 시기, 인간이 영원히 갈 곳이 없어 헤매던 시기의 산물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교는 결코 흥성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말하자면 인간 병리 현상이지 건강한 상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한꺼번에 물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야간 갑자기 기독교가 지배했다. 그 발전의 틀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개별 또 기독교로 볼 때는 범야만이었던 여러 각 지방 장원 단위로만 있었던 생산 주체들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갖고 그것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어요. 국가시대. 그걸 이제 민족시대라고 합니다. 나치오네 시대. 이것도 단절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가톨릭의 보편 세계를 무너뜨리고 개별 민족 단위의 독립적 주권의 시대. 이것이 근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로 보면 자본의 시대이고 또 수단으로 보면 기계의 시대. 농장을 다 파헤치고 공장으로 바꾼 시대. 물론 효율성으로는 분명히 발전이죠. 그러니까 석기시대보다 정동기보다 철기가 발전한 것처럼 이 철기에서 기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철기가 한 단계 올라감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졌던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양적인 발전이 질적 발전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가치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대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라고 하는 건 사실 없고 거기서 질적인 발전은 딱 하나가 있어요. 마르크스에서는 인간의 모든 불평등, 압제, 착취 이것을 싹 없애버린 계급 타파의 새로운 시기. 사실 현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마르크스에서는 근현대이고 근현대를 청산한 미래 시기. 그건 현실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공상의 시기이지 사실은. 마르크스 사회주의 시기는 이미 왔고 이미 사라졌고 사실 꿈이고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현실 속의 미래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든지 유럽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 아메리카에서 역사 발전의 거시적 안무
틀을 가장 잘 대표하는 빼어난 작품이 마르크스인데 그것도 인류사의 보편적 틀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은 또렷이 설명이 됩니다. 그건 아주 길게 나중에 다시 뭐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문적 정신의 발전으로 해서 과거 시기를 극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사회를 연 겁니다. 새로운 가치의 확산이 열려납니다. 전개가 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화됩니다. 공유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혈통의 지배가 깨집니다. 지성과 도덕성의 지배로 바뀝니다. 그러다 그것이 다수의 공통 지배로 바뀝니다. 이것이 한국, 중국의 역사, 거대한 흐름에서의 역사 발전의 기본 틀입니다. 유럽하고 달라요. 유럽은 그건 아주 우발적인 거, 우연적인 것이 그냥 시대를 바꿔버린, 그건 미치광이들도 할 수 있는 그냥 사고 같은 거죠. 액시던트가 역사 시기를 바꿔버린 건데 그게 어떻게 발전입니까? 그러니까 보편사의 틀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마르크스는 지성자로서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못되죠. 하여튼 보편적 설명 틀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하고는 일단 별개로 한국, 중국은 역사의 발전의 모양새가 보편사적 설명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스럽죠. 그거는 설명하려면 또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지금 5시에 아직 많이 넘진 않았는데 3분이다 3분. 오늘은 그래도 일찍 끝내는 걸로 내가 꽤 성공을 했네. 앞으로 조금 더 빨리 끝내도록, 그러니까 4시 반쯤에 내 강의를 끝내도록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보통 90분을 기본으로 샀는데 보통 한 번씩 쉬자 이러니까 나는 학교 수업도 3시간 한꺼번에 합니다. 내 강의 시간은 3시간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반 해버리고, 그래서 난 3시간 토막토막 내는 50분짜리 강의를 잘 못해요. 그럼 서로 뒤에 마무리 어쩌고 하면 그 유실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강연할 때는 난 꼭 묻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요. 강연 얼마냐를 묻지 아니하고 시간을 얼마 줄래? 60분짜리